2025년 새해 첫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을사년 푸른 뱀의 해 첫 거래일 우리 주식시장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예고된 1%대 저성장, 정치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리스크까지 올해도 분위기 반전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해법은 전공법뿐입니다. 최대한 빨리 우리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는 것만이 우리 시장을 떠난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찾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여정에 올해도 뉴스 플러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장 감시 인프라를 개선하고 부실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대출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을사년 첫 거래일 코스피가 결국 2,400선을 되찾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증시톡톡 증권부 박혜린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오늘 새해를 맞아서 개인 투자자들은 기분 좋게 좀 주식을 샀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를 넘어서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을사년 시작부터 개인과 외국인의 끈질긴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네. 엎치락 뒤치락 했던 지수는 결국 외인의 매도세에 파란불이 켜지며 2,390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첫날부터 맥을 못 추던 삼성전자는 장 후반 그래도 개인의 자금이 크게 몰리면서 다행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5년간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새해 첫 거래일 삼성전자가 5년 연속 빨간불로 마무리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의 대장주 삼성전자가 첫 거래일에 상승을 한 건 다행인데 분위기는 여전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도 이어졌는데 왜들 이렇게 계속 파는 겁니까? 네, 증권가에선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이유로 삼성전자의 부진한 4분기 실적을 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한국투자증권과 대신증권 등에서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 것이란 보고서가 나오면서 수심을 위축시키기도 했는데요. HBM 공급 일정이 기대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스마트폰이나 PC 등의 수요 둔화, 또 레거시 메모리 공급 과잉 등에 따른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올 것이란 설명입니다. 증권가에선 이렇게 줄줄이 목표 주가 또한 낮춰잡고 있습니다. 실제 얼마만큼의 실적을 냈을지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은 이달 8일 발표되니까요.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해 첫 거래일인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테마는 바로 로봇이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효과로 단숨에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삼성전자가 지난해 지분을 투자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콜옵션을 행사해서 지분 35%를 확보하고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소식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는 오늘 상한가로 치솟았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 최대 주주가 됐다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네. 이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대금 지급일인 다음 달 17일에 자회사로 편입되게 됩니다. 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추가 콜옵션 또한 보유 중이기 때문에요. 증권가에선 추후 지분 확대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로 삼성전자는 미래 로봇 개발을 위한 기반을 더욱 탄탄히 구축하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표 직속의 미래 로봇 추진단을 신설하기도 했고요. 시장에선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 기술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하드웨어 기술을 접목한 휴머노이드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을 등에 업고 글로벌로 도약할 것이란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로봇 시장이 올 한 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며 업종 전반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과 맞물린 로봇 시장에 대한 관심이 올해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박 기자, 그렇다면 네. 올해 인공지능이나 로봇 외에 우리 시장을 이끌 주도주로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지난해에 이어서 단연 AI가 기대감이 높고요. 다만 AI라고 하면 말씀하셨듯이 로봇도 AI랑 연결이 돼 있고 또 개념이 너무 넓어져서 혼란스럽다는 투자자들 네. 많으실 텐데요. 조금 더 콕 집어서 말하자면 올해는 양자 컴퓨터가 증시의 주인공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양자 역학 원리를 활용해 복잡한 문제를 빠른 속도로 해결하는 양자 컴퓨터는 AI 학습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AI 분야가 커지면 커질수록 필요한 기술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양자 컴퓨터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유엔이 올해를 세계 양자 기술의 해로 지정하기도 했고요. 이달 7일 열릴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에서도 AI가 중심인 가운데 양자 컴퓨터 또한 주요 주제 중 하나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관련주들을 보면요. 미국 증시에서는 아이온큐, 리게팅 컴퓨터 등이, 국내에서는 코위버, 한국첨단소재, KCS 등이 관련주로 꼽힙니다. 아직은 개화기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부담스럽다면 상대적으로 이들을 한데 묶은 ETF에 투자하는 것 또한 현명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켓톡톡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우리 경제 전반에 짙게 들이운 먹구름은 이제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과 반년 만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나 낮추면서 1%대 성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성장률을 집계하기 시작한 1953년 이후에 성장률 전망치가 2% 아래로 내려간 건 단 6번뿐입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하겠습니다. 박성환 기자, 이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1.8%로 전망한 이 근거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수출이 한계에 왔기 때문입니다. 당장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업종들의 글로벌 경쟁이 거세고요. 돌아온 트럼프가 바이든 정부의 통상 정책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전반적인 무역 환경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스스로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배경인데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내놓은 1.8%라는 수치는 다른 기관들의 예상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입니다. 비상기업 사태가 불러온 정치적 혼란의 여파가 반영되면서 비관론을 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이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큰 대내의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낮아지며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외 신인도 영향도 우려됩니다. 이 정치적 불안이 길어지고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온다면 이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 이 상반기 내수 부양에 올인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방안들이 담겼습니까? 네, 정부는 공공 부분에서 끌어다 줄 수 있는 재원을 내수 살리기에 총동원합니다. 이와 함께 어느 때보다도 큰 규모와 빠른 속도로 재정 집행에 나설 계획인데요.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상반기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하고요. 자동차나 전기차,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매기는 세금을 깎아줍니다. 나아가 국채 투자 절차를 개편하고요. 외환거래 인프라를 넓히는 내용도 공개했는데요. 계엄 사태로 인한 대외 신인도 하락을 막으려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와야 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앞서 발표됐던 밸류업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올 11월로 예정된 세계 국채지수 편입을 위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의 핵심 카드로 추가 소비 공제와 개별 소비세 인하 등을 꺼낸 건데 이 정도로 내수가 반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대내외적인 악재가 수두룩한데 정책 동력을 잃은 정부가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박 기자, 오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한마디 했죠? 맞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한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고민 좀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의 경제와 정치는 분리돼서 간다.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메시지를 내려는 취지인데 왜 이런 결정을 하냐고 막으면 어쩌자는 지적인 거죠. 실제로 전거래일 1,480원에 육박했던 환율, 오늘 거래에서는 10원 이상 내려왔습니다. 한국은행은 2주 뒤인 오늘 16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하죠. 최근 소비심리 지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악으로 치닫는 만큼 심각한 경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이 총재는 현재까지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선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나아가 이번 최대행의 결정이 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으로 작용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결국 돌고 돌아서 또 추가 경정 예산, 이 추경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각종 경제기관들은 물론 한국은행까지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그동안 내왔는데 그간 이 신중론을 펼쳤던 정부도 다소 갈팡질팡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사전 브리핑 당시 추경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다소 진일보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답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상반기 18조 원에도 여러 가지 이제 재정, 세제, 공공기관, 민투, 정책금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듯이 추가 경기 보강 방안에도 다양한 방안 등을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추경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아니었지만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겠다는 말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 건데요. 이에 후 기획재정부는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금 상황으로 가면 올해 성장률이 1.8%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그나마 추경을 비롯한 재정 확대 정책을 써야 추가 하락을 피할 수 있다는 조언인데요. 당장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다 내수불씨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쳐서 경기 부양에 더 많은 비용을 쏟아부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서울 아파트 값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거래가 끊기더니 결국 41주 만에 집값 상승세가 멈춰섰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방 기자, 지난 3월부터 서울 아파트 값이 올랐는데 상승세가 드디어 멈췄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제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 대비 0%를 기록하면서 41주 만에 보합 전환됐습니다. 이 전국 아파트값이 7주 연속 내리막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마저 멈춘 셈입니다. 기존 주택시장뿐 아니라 이제 신규 분양 시장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6만 5천 가구를 웃돌면서 여전히 위험 수위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약 19,000 가구가 악성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입니다. 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지금 4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 한 달 전에 비해 15% 급증하면서 악성 미분양이 쌓이는 모습입니다. 네, 그동안 이 시장 분위기를 보면 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쉽사리 꺾일 것 같지 않았는데 이 서울까지 분위기가 위축된 원인은 뭡니까? 아무래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돼 이제 대출 규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대출을 조였더니 거래가 줄고 그러다가 이제 가격 상승세에도 제동을 건 것이죠.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비상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시장의 불확실성도 더욱 짙어진 모습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10,000건을 바라보던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정부의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8월부터 6,500건으로 꺾이기 시작하더니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2단계가 시작된 9월에는 5,000건을 밑돌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석 달 연속 3,000건대를 기록했고 연말엔 1,600건을 겨우 넘겼습니다. 통상 서울 아파트 장기 평균 거래량이 월 5,000건에서 6,000건인 점을 감안하면 완전히 거래 가뭄 수준인 거죠. 전문가의 설명으로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이 부담감들이 많이 소비자들에게 있고, 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타인의 자금을 끌어들여서 부동산을 매수하다 보니까 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네, 서울도 이 구별로, 지역별로 다소 온도차가 있는 것 같던데 이 아파트 값이 떨어진 곳들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제 서울의 경우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10곳이 하락 전환됐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노도강이라 불리는 이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그리고 금관구라고 불리는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즉 서울에서도 집값이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들입니다. 네. 이런 곳들은 아무래도 정부가 지난해 12월 수도권 디딤돌 대출 한도까지 줄이면서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은평구와 동대문구, 그리고 준강남으로 주목받던 동작구와 강동구까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조금 시장의 불확실성을 많이 키우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서울 강남 지역은 어떻습니까? 양극화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강남의 경우 워낙 집값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 정책 대출 규제 등의 여파에서 좀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좀 자금 조달 능력이 되는 수요자들이 이끄는 시장이기도 했고요. 따라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다만 이제 어수선한 정치 상황 속에서도 좀 재건축 관련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지를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슬슬 관망하는 분위기도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자칫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은데 이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이제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좀 대내외 변수 영향이 커지면서 상반기까지는 더욱 심각한 거래 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상반기 대출과 재건축 관련 규제가 좀 일부 완화되는 것도 있지만 그 효과는 하반기에나 좀 겨우 기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일단 우선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이 이제 부부 합산 연 2억 5천만 원으로 완화되고요. 오는 13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전문가의 전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로 인해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제 동력이 좀 약화될 것이다라는 움직임 때문에 상반기에 어느 정도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하반기 때부터 참여자들은 본격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네, 지금까지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항공 여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환불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건 없는 환불을 약속한 제주항공, 이 미리판 항공권 금액 2,600억 원을 뱉어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급격한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효 기자입니다. 제주항공이 고객에게 항공권을 판매하고 받은 선수금은 약 2,606억 원. 국내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2위인 티웨이 항공보다 700억 원 이상 많습니다. 항공사 대부분은 이 선수금을 유동성 자산으로 활용합니다. 선수금은 통상 부채로 인식되지만 탑승객이 항공권을 사용하는 시점에 매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제주항공은 항공권을 많이 판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히게 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번 여객기 참사 여파로 환불 요청이 빗발치고 있어서인데 조건 없는 환불을 약속한 만큼 3월까지 현금 유출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참사가 일어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하루 만에 6만 8천 건의 항공권이 취소됐습니다. 취소량이 과거보다 많은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신규로 예약 유입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항공기 도입과 관련한 비용들은 이미 선급금이 지급돼 있고 그거에 따른 투자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모 회사인 애경그룹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유통계열사인 AK플라자와 석유화학업체 애경케미칼이 업황 악화로 고전하는 상황에서 캐시카우였던 제주항공마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경그룹은 제주항공 지분을 담보로 대출도 받은 상황입니다.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제주항공은 물론 애경그룹 불매운동도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환불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더해 불매운동으로 실적까지 악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제주항공 유동 비율은 39.4%입니다.
유동 비율은 단기 현금 동원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최소 150%를 넘어야 적정한 수준으로 해석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정세 및 경기와 맞물려 여객 수요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사회적 불안감이 해소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호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 상품은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무려 3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2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습니다. 국내 금융투자 업계에서도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기대를 모았던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논의조차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결국 해를 넘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논의.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위원회의 2차 회의 안건으로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회의 개최 일정은 구체적으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 방향이 마련되고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최근에 탄핵 국면이 이어지면서 각종 경제정책 추진에도 사실상 제동이 걸리자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단계별 논의와 추진 역시 더 불확실해진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 펀드 도입 이전에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이 우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역시 비영리 단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그리고 일반 기업과 금융회사 등 4단계로 나눠서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 중 일반 법인이나 금융회사 허용 시기가 차기 정권으로 넘겨진다면 가상자산 ETF 출시는 더 늦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문제는 가상자산 투자 제한으로 생기는 풍선 효과입니다. 현재 가상화폐 기반으로 하는 ETF 출시가 불가할 뿐더러 해외에 상장된 현물 ETF 거래도 제한되다 보니 변동성이 크고 수수료도 높은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로 개인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2달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비트코인 선물 ETF는 2,500억 원어치에 육박하는데 특히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상위권에 자리하기도 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도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가상화폐 ETF 등 신규 사업에 대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본시장의 새로운 영역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역시 가상자산 ETF 등 디지털 자산시장이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시장의 새 영역을 연 가상자산 ETF. 업계는 출시 준비를 마치고도 완고한 당국의 규제 방침에 새 시장의 성장을 지켜만 보는 셈이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